운명의 만남 2007년 봄. 도쿄의 거리는 벚꽃으로 만발해 눈부셨지만 낯선 땅에 홀로 온 영국인 교사 린제이 호커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리즈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한 그녀는 대학원 진학 전 1년간의 경험을 쌓고자 일본에 왔다. 그녀의 일상은 강의와 가족들과의 통화, 그리고 낯선 거리를 배회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었다. 어느 3월의 늦은 오후, 만원 전철 안에서 그녀는 맞은편에 앉은 한 일본인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의 이름은 타츠야 이치하시. 그의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차갑고 꿰뚫어 보는 듯한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린제이가 역에 내리자 그는 그녀를 끈질기게 따라왔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그녀를 쫓아 그녀의 집까지 왔고, 린제이는 그의 기묘한 행동에 불안함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영국인 특유의 예의를 발휘하여 그에게 한 잔의 물을 건넸다. 이는 그녀가 스스로 죽음의 문을 연 것과 다름없었다. 집 안으로 들어선 타츠야는 평범한 손님처럼 보였지만 그의 행동은 기이했다. 그는 민제이의 거실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렸다. 연필이 스케치북 위를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완성된 그림은 린제이의 얼굴이었는데 그녀의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공포에 질린 표정만이 섬뜩하게 묘사되어 있었다. 그림 아래에는 그의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의 눈빛은 그림 속 그녀의 눈동자처럼 공허하고 차가웠다. 그림을 건네받은 린제이는 묘한 불길함을 느꼈다. 그림은 끔찍할 만큼 정교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한 섬뜩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그림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럴 수 없었다. 마치 그 그림이 그녀의 운명을 예고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타츠야는 떠나면서 다음에 만날 때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줄게요. 나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린제이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며칠 후 린제이는 그 그림을 다시 꺼내보았다. 그림 속 자신의 공포에 질린 눈빛은 현실의 그녀를 보는 듯했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사는 아파트에 있었지만 여전히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호기심과 알 수 없는 운명적인 끌림에 이끌려 타츠야에게 연락을 했다.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를 말렸지만 린제이는 그냥 카페에서 영어 가르쳐주는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라고 안심시켰다. 그녀는 몰랐다. 이 선택이 그녀의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린제이는 타츠야와 다음 만남을 약속했고 이는 그녀의 삶을 끝내는 잔혹한 연극의 서막을 올리는 신호탄이었다. 텅마와의 약속. 린제이는 타츠야와의 약속을 위해 도쿄 시내의 한 조용한 카페에 도착했다. 약속 시간보다 15분 일찍 온 그녀는 긴장된 마음으로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타츠야는 정확히 약속 시간에 맞춰 나타났다. 그는 지난번과 달리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다. 그의 꼿꼿한 자세와 서늘한 눈빛은 마치 잘 조각된 석상 같았다. 린제이는 그의 차가운 기운에 몸을 움츠렸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는 린제이 맞은편에 앉아 메뉴판을 든 채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뭘 마시겠어요? 그의 질문은 친절했지만 그의 시선은 린제이의 표정을 샅샅이 훑는 듯했다. 린제이는 겨우 카푸치노 한 잔이요. 라고 대답했다. 타츠야는 자신의 차가운 눈빛이 그녀에게 공포를 주었음을 눈치챈 듯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그의 눈동자까지는 닿지 않았다. 수업은 시작되었지만 타츠야는 영어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는 끊임없이 린제이의 사생활에 대해 물었다. 남자친구는 영국에 있나요? 왜 일본까지 혼자 오셨죠? 밤에 혼자 다니면 무섭지 않나요? 그의 질문들은 점점 더 집요하고 개인적인 영역으로 파고들었다. 린제이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다. 그녀는 애써 미소 지으며
일본 생활이 재밌어요.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타치야는 그녀의 대답을 무시하듯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렸다. 그는 연필을 쥔 손에 힘을 주어 린제이의 눈을 묘사했다. 당신 눈은 참 아름답군요. 하지만 그 안에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큰 두려움 같은 것. 그의 말에 린제이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테이블 아래로 손을 뻗어 휴대폰을 잡았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려 했지만 타치야는 그녀의 움직임을 간파한 듯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요? 그녀는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남자친구 생각이 나서요. 라고 둘러댔다. 타치야는 미소 지으며 걱정 마세요. 오늘 저녁에 제가 아주 멋진 선물을 보여드릴게요. 제 스승님에게만 특별히 보여드리는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린제이는 의아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잔혹한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수업이 끝나고 린제이는 님동자 어둠이 내린 도쿄의 거리로 나왔다. 그녀는 이제 곧 학원으로 가야 했다. 그런데 타치야가 그녀를 붙잡았다. 잠깐만요. 제 집에 가방을 놓고 왔어요. 거기서 제 컬렉션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발 저와 함께 가주실 수 있나요? 그의 목소리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지만 린제이는 그의 눈에서 번뜩이는 섬뜩함을 보았다. 그녀는 망설였다. 본능적으로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또다시 영국인 특유의 예의와 묘한 책임감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잠깐이면 돼요. 제 택시가 기다리고 있어요. 타치야는 그녀가 거절할 틈도 주지 않고 그녀를 택시로 이끌었다. 린제이는 택시기사에게 잠깐만요. 제가 곧 돌아올 거예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의지를 내비쳤다. 그녀는 타치야의 집에 잠시 들렀다 나올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린제이의 삶은 그 택시의 뒷좌석에서 멈춰섰다. 그 택시기사는 린제이가 다시 돌아오기를 7분 동안 기다렸지만 그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타치야의 집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린제이는 자신이 악마의 소나기에 들어섰다는 것을 직감했다. 린제이는 타치야를 따라 4층에 있는 그의 아파트로 들어섰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코를 찌르는 희미한 흙냄새와 함께 섬뜩한 한기를 느꼈다. 아파트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생기가 전혀 없었다. 가구는 최소한만 놓여 있었고 벽에는 어떤 장식품도 걸려 있지 않았다. 마치 인간이 사는 공간이 아닌 전시된 살인 현장 같았다. 린제이는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꼈고 곧바로 몸을 돌려나가려 했다. 잠깐만요. 린제이.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타치야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의 눈은 마치 사냥감을 포획한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가 현관문을 닫자 철컥하는 잠금장치 소리가 린제이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처럼 느껴졌다. 이제 그녀는 도망칠 수 없었다. 타치야는 거실 중앙에 서서 린제이를 응시했다. 그의 손에는 어떤 책도 들려있지 않았다. 책은 없나요? 제가 곧 가봐야 해요. 린제이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타치야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책은 거짓말이었어요. 당신을 여기에 데려오기 위한 미끼였죠.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린제이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며 휴대폰을 꺼내려 했지만 타치야는 이미 그녀의 의도를 간파했다. 그는 갑자기 돌변하여 린제이의 팔을 낚아챘다. 그의 소나기는 차갑고 힘이 넘쳤다. 린제이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그의 손이 그녀의 입을 거칠게 막았다. 조용히 해. 소리 질러봤자 아무도 듣지 못해. 린제이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지만 타치야의 힘은 압도적이었다. 그는 린제이를 거실 바닥에 내던졌고 린제이는 머리를 부리치며 잠시 정신을 잃었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타치야는 그녀를 밧줄로 묶고 있었다. 그녀의 손발은 단단히 결박되었고 그녀의 입은 그녀의 목에 둘렀던 스카프로 막혀 있었다.
닌제이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공포가 그녀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다. 타치야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알았어요. 당신은 내 것이 될 운명이라는 것을. 그의 섬뜩한 고백은 닌제이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타치야는 닌제이의 몸을 거칠게 끌고 욕실로 향했다. 욕실 바닥에는 검은 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 닌제이는 그 흙에서 나는 냄새가 현관문에서 맡았던 그 냄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몸부림쳤지만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욕실에 도착하자마자 타치야는 닌제이를 무참히 폭행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몸을, 영혼을 짓밟았다. 닌제이는 고통과 공포 속에서 신음했지만 그녀의 소리는 스카프에 막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그녀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알리는 마지막 신호탄이었다. 타치야는 그녀의 목을 졸랐다. 그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갈 때마다 닌제이의 시야는 점점 더 흐릿해졌다. 마지막 순간 닌제이의 눈에 비친 것은 타치야의 광기 어린 미소였다. 그리고 그 미소와 함께 그녀의 삶은 차갑게 식어갔다. 육체와 영혼의 파괴. 닌제이는 차가운 욕실 바닥에 무력하게 묶인 채 버려졌다. 타치야는 그녀의 고통을 즐기려는 듯 방을 나갔다. 몇 분 후 그는 무거운 쇠사슬을 끌고 다시 나타났다. 그가 쇠사슬을 바닥에 놓자 날카로운 금속 소리가 닌제이의 귀를 찢을 듯 울렸다. 닌제이는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그녀의 결박은 더욱 단단해질 뿐이었다. 타치야는 닌제이의 밧줄을 쇠사슬로 연결하여 그녀의 움직임을 완전히 봉쇄했다. 이제 그녀는 도망칠 수도 저항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가 행할 다음 잔혹행위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타치야는 닌제이를 내려다보며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나를 거부했을 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당신의 영혼은 나의 것이 될 운명이라는 것을. 그의 말은 닌제이의 몸을 무참히 짓밟았다. 그녀의 얼굴, 팔, 다리에는 끔찍한 멍 자국이 생겼다. 닌제이는 목을 막고 있는 스카프 때문에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고 고통과 공포 속에서 신음할 뿐이었다. 그는 닌제이의 저항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해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그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갈 때마다 닌제이의 숨은 점점 더 가빠졌다. 그녀의 눈은 튀어나올 듯 커졌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해졌다. 닌제이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살려달라는 눈빛을 보냈지만 타치야는 그녀의 애원을 조롱하듯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의 마지막 숨결이 끊어지기 직전에 손을 풀었고 닌제이는 겨우 숨을 헐떡였다. 그는 이 잔인한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며 그녀의 고통을 즐겼다. 닌제이는 몸과 영혼이 모두 산산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고통에 저항할 힘도 의지도 없었다. 그녀의 눈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찼고 그녀는 그저 자신의 죽음을 기다릴 뿐이었다. 타치야는 닌제이의 상태를 보며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소나기에 그녀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닌제이의 목을 다시 한번 조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그가 온 힘을 다해 조였다. 닌제이의 몸이 격렬하게 정련했고 그녀의 목에서 뚝 하는 소리가 들렸다. 타치야의 손가락 끝에서 닌제이의 목 연골이 부러지는 소리였다. 닌제이의 눈은 마지막 순간까지 공포와 경악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심장은 천천히 그리고 영원히 멈췄다. 타치야는 죽은 닌제이를 내려다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어떤 죄책감도 후회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한 생명을 앗아갔지만 그의 마음은 차가운 얼음처럼 냉정했다. 그는 이제 살해된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닌제이의 죽음은 그에게 새로운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모마의 흔적 지우기. 닌제이의 싸늘한 시신 앞에서 타치야는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오히려 차갑게 빛나며 마치 잘 짜인 계획을 실행하는 기계와 같았다. 그는 닌제이를 살해한 후 곧바로 그녀의 시신을 처리할 준비에 들어갔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닌제이의 흔적을 세상에서 완전히 지우는 것이었다. 그는 먼저 욕조를 욕실 밖 베란다로 끌어냈다. 쇠로 된 욕조가 차가운 타일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가 끼 하고 날카롭게 울렸다. 이 소리는 밤의 정적을 깨뜨렸고 일부 이웃 주민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원인이 되었다. 그들은 종이용 무슨 소리인지 궁금해하며 귀를 기울였지만 곧 조용해지자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그들은 그 소리가 한 젊은 여성의 생명을 지우는 잔혹한 작업의 일부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욕조를 베란다에 옮겨놓은 후 타치야는 잔인한 계획의 두 번째 단계를 실행했다. 그는 시멘트와 흙을 섞어 만든 듯한 물질을 욕조에 쏟아부었다. 닌제이의 시신은 차가운 흙더미에 묻혔다. 그는 마치 식물을 심는 정원사처럼 시신 위에 흙을 덮었고 닌제이의 핏자국이 묻은 흙은 닌제이의 영혼을 영원히 가두는 무덤이 되었다. 그리고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타치야는 커다란 가위와 연도기를 들고 다시 베란다로 향했다. 그는 닌제이의 긴 금발 머리카락을 가차없이 잘라냈다. 가위가 머리카락을 자르는 삭삭 하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그는 머리카락을 따로 봉지에 담았다. 머리카락은 분해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위해 따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섬세한 그의 범행 방식은 그가 얼마나 치밀하고 잔혹한 사이코패스인지 보여주었다. 그는 근처 철물점에 6번이나 드나들며 소독약, 제초제, 비닐봉투 등 시신을 완전히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구매했다. 그는 시신 위에 부패를 가속화하는 화학 물질을 뿌렸다. 그에게 닌제이의 시신은 더 이상 인간의 형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처리해야 할 하나의 오물, 증거물에 불과했다. 그는 닌제이의 모든 흔적을 세상에서 지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타치야는 범행을 저지르는 내내 어떤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끔찍하고 비인간적인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닌제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며 흔적을 지우는 모든 과정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 베란다에는 차갑게 굳은 흙더미에 묻힌 닌제이의 시신만이 남아있었고 그 위로 흐르는 바람은 이 잔혹한 범죄의 목격자가 되었다. 타치야는 시신을 완전히 묻고 나서야 비로소 안심했다. 이제 그는 경찰이 들이닥치기 전에 이곳을 떠나 세상 속으로 숨어들 준비를 시작했다. 정혼, 장잘, 던실, 죽음의 냄새와 공포의 추격전. 타치야가 닌제이의 시신을 처리하고 있을 때 그의 잔혹한 범죄는 이미 희미하게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닌제이의 가족들은 연락이 두절되자 불안감을 느꼈고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의 학교인 노바에 실종 신고를 했다. 노바의 관계자는 민제이의 아파트에서 그녀가 남긴 쪽지를 발견했다. 쪽지에는 타치 있었다. 친구들은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 민제이가 남긴 유일한 단서는 경찰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가 되었다. 경찰 2명이 타치야의 아파트를 찾아갔을 때 이미 어둠이 내린 저녁이었다. 아파트 4층에 위치한 그의 집은 불이 꺼져 있었지만 경찰들은 집 안에서 사람의 기척을 느꼈다. 그들은 닌제이의 행방을 묻기 위해 문을 두드리려 했지만 적법한 이유 없이는 강제로 문을 열 수 없다는 규칙에 발목이 잡혔다. 그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 짧은 기다림은 타치야에게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고 도주할 시간을 벌어주었다. 밤 9시 45분, 문이 열렸다.
타치아는 맨발에 배낭을 맨 채 나왔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경찰이 린제이에 대해 묻자 타치아는 그 여자는 여기 없어요 라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집안을 확인하기 위해 그를 잠시 붙잡으려 했다. 그 순간 타치아는 갑자기 몸을 돌려 전속력으로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한 경찰관이 그의 배낭을 간신히 붙잡았고 배낭이 찢어지며 그의 운동복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타치아의 몸은 이미 아래층으로 사라진 후였다. 두 경찰관은 무전기가 없었다. 그들은 타치아의 도주를 막기 위해 소리를 지르며 뒤쫓았지만 그는 이미 어둠 속으로 녹아들고 있었다. 타치아는 복잡한 주택가를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한 아파트 현관에 놓여있던 운동화를 훔쳐 신었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경찰관들은 그의 뒤를 쫓았지만 그는 이미 군중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경찰이 마침내 타치아의 아파트로 들어섰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끔찍한 광경이었다. 아파트 안은 묘한 흙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욕실에는 린제이의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고 베란다에는 욕조가 놓여 있었다. 욕조 안에는 검은 흙과 퇴비가 가득 차 있었고 그 속에는 린제이의 나체 시신이 묻혀 있었다. 시신은 목과 손이 밧줄과 쇠사슬로 묶여 있었고 입은 스카프로 막혀 있었다. 린제이의 얼굴은 끔찍하게 변형되어 있었고 그녀의 몸에는 온통 멍자국이 가득했다. 이 모든 증거는 그녀가 얼마나 끔찍한 고문을 당했는지 말해주고 있었다. 경찰관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잔혹한 현장을 믿을 수 없었다. 타치아의 아파트는 살인의 현장이자 시신을 유기하고 흔적을 지우는 공포의 작업장이었다. 린제이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일본 전역에 걸친 대규모 수사가 시작되었다. 타치아는 전국 수배령이 내려졌고 그의 사진과 스케치화가 대대적으로 공개되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뒤였다. 린제이가 남긴 마지막 쪽지가 그를 가리켰지만 그는 이미 그녀의 죽음을 예측이라도 한 듯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있었다. 유령의 얼굴. 타치아는 도쿄의 밤거리로 사라진 후 유령처럼 세상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더 이상 타치아 이치하시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현금을 인출하여 도망쳤고 신용카드, 휴대폰 등 자신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렸다. 타치아는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지우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그는 전국을 떠돌며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로 위장했다. 그는 매일같이 힘든 노동에 시달렸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피곤함도 괴로움도 없었다. 그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움직이는 기계 같았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자신에 대한 끔찍한 집착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세상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TV와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자신의 얼굴 사진을 볼 때마다 그는 끔찍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그 얼굴이 린제이를 죽인 괴물의 얼굴이라고 생각했고 그 얼굴을 없애야 한다고 믿었다. 타치아는 자신의 얼굴을 지우기 위해 성형외과를 찾아다녔다. 그는 2008년 말 처음으로 미용 수술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눈에 쌍꺼풀을 만들고 입술을 얇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얼굴에서 린제이를 본 흔적을 지우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수술 후 그는 더욱 편집증적으로 변했다. 그는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얼굴이 여전히 타치야 이치하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했고 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 그는 자신의 왼쪽 뺨에 있던 2개의 점을 스스로 칼로 도려냈다. 그는 마취도 없이
자신의 살을 도려내는 고통을 묵묵히 견뎠다. 고통은 그에게 죄책감을 씻어내는 정화의식과도 같았다. 그리고 2009년 10월, 그는 나고야의 한 성형외과를 찾아가 코 성형 수술을 받았다. 그는 의사에게 자신이 타치야 이치하시가 아님을 강조했고, 의사는 그의 말에 속아 넘어갔다. 타치야는 자신의 얼굴을 완전히 바꾸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가 성형외과에서 남긴 얼굴 사진 한 장이 그의 잔혹한 유령 행세를 끝내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범행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혐오하는지 보며 쾌감을 느꼈다. 그는 도망자가 아니라 자신의 잔혹한 예술 작품이 세상에 어떻게 전시되고 있는지 관찰하는 예술가와도 같았다. 그의 유령 같은 삶은 2년 7개월간 계속되었다. 그는 끊임없이 이동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얼굴을 바꾸었다. 그의 내면은 이미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그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자유롭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의 등 뒤에는 항상 린제이의 차가운 눈빛이 맴돌고 있었다. 그가 린제이를 죽인 그 순간 그는 이미 자신의 영혼을 죽였고 그의 삶은 영원히 린제이의 그림자 속에서 갇히게 되었다. 악마의 기록과 추격의 그림자, 타치야는 도주 생활 중에도 자신의 범행에 대한 기사를 끈질기게 찾아 읽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며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확인했다. 사람들은 그를 얼굴 없는 살인마라 불렀고 그의 잔혹함에 몸서리쳤다. 타치야는 그 혐오와 공포를 즐겼다. 그는 자신이 살인자가 아니라 세상의 주목을 받는 희대의 예술가라고 믿었다. 그의 작품은 바로 린제이의 죽음이었고 그의 삶은 그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기묘한 정신세계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펜을 들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땀을 흘렸지만 밤에는 자신의 은신처에서 린제이를 살해한 순간부터 도주 생활까지의 모든 것을 글로 옮겼다. 그의 글은 마치 냉철한 관찰 일지 같았다. 린제이를 만난 순간의 감정, 그녀를 죽이기로 결심한 이유,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의 잔혹함,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바꾸는 고통까지 모든 것이 상세하게 기록되었다. 그의 책 체포되기까지는 세상에 공개되었다. 이 책은 출판 전부터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린제이의 유가족들은 분노했고 그를 혐오했다. 타치야는 책의 모든 인세를 린제이의 유가족에게 기부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그의 제안은 진심 어린 사죄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잔혹한 행위를 합리화하고 자신을 피해자 코스프레하려는 기만적인 행동이었다. 린제이의 유가족들은 그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들은 돈이 아니라 타치야의 진심 어린 참회와 정의를 원했다. 그의 책이 출판된 후 그의 행동은 오히려 대범해졌다. 그는 더 이상 유령처럼 숨어다니지 않았다. 그는 도쿄 시내를 활보하며 자신의 책이 서점에서 어떻게 팔리고 있는지 확인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책 표지를 그를 작가는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의 내면은 이미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그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잔혹한 범죄가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놓아주었다고 착각했다. 하지만 그의 자신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경찰은 타치야의 도주 경로를 추적하는 데 전력을 다했다. 그들은 수배량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현상금을 100만 엔에서 1000만 엔으로 대폭 인상했다. 이 엄청난 현상금은 시민들의 제보를 이끌어냈다. 특히 나고야의 한 성형외과 직원은 타치야의 사진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타치야의 수술 전후 사진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 사진들은 대대적으로 언론에 공개되었다. 성형 수술로 변형된 그의 얼굴은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다. 타치야는 자신의 얼굴이 세상에 공개된 것을 알고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지우려 했던 얼굴이 다시 세상에 드러났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를 쫓는 추격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고 그는 자신의 마지막 도피처를 찾아 떠나기로 결심했다. 도망자의 마지막 항해. 타치야는 나고야의 성형외과에서 자신의 얼굴이 세상에 다시 공개되었다는 것을 알자마자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지우려 했던 과거의 얼굴이 마치 유령처럼 자신을 따라다닌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편집증적인 도주 생활은 끝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도망칠 곳을 찾았다. 바로 오키나와였다. 오키나와는 일본 본토와 멀리 떨어진 섬이었고 타치야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오사카항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불안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차가운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체포되더라도 절대 린제이의 살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자신의 잔혹한 행위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할 생각이었다. 2009년 11월 10일 타치야는 오사카항에 도착했다. 오키나와행 페리가 정박해 있었고 그는 티켓을 끊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배에 올라타기 직전 주변을 둘러보았다. 경찰의 눈은 없었다. 그는 안심하고 페리 선착장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그때 갑자기 그의 눈앞에 경찰관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타치야의 얼굴 사진을 손에 든 채 그를 향해 걸어왔다. 타치야는 본능적으로 그들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포위된 뒤였다. 경찰관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체포영장을 들이밀었다. 타치야는 격렬하게 저항했다. 그는 경찰관들을 밀치고 도망치려 했지만 그의 몸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그는 결국 경찰들에게 제압되어 수갑이 채워졌다.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타치야의 얼굴은 절망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의 도망자 생활은 끝났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유령이 아니었다. 그는 살인자 타치야 이치하 씨였다. 경찰은 그를 곧바로 치바현 경찰서로 압송했다. 경찰서에서 타치야는 린제이의 살해 혐의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는 린제이와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녀를 살해한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나는 그녀를 죽이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죽었다. 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타치야의 아파트에서 발견된 린제이의 시신과 증거물을 제시했다. 린제이의 목에서 발견된 부러진 연골과 그녀의 몸에 남은 끔찍한 멍 자국은 타치야의 주장을 반박했다. 경찰의 집요한 추궁에 타치야는 결국 무너졌다. 그는 린제이를 강간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해는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린제이가 소리를 지르자 그녀를 막기 위해 목을 졸랐고 그 과정에서 그녀가 죽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린제이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녀를 조용히 시키려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변명은 아무도 믿지 않았다. 타치야의 잔혹한 범행과 치밀한 증거인멸은 그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타치야는 결국 자신의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 그의 자백은 냉정하고 몸이 건조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실패한 도주 생활을 기록하는 것처럼 보였다. 단죄와 끝나지 않는 악몽. 2011년 7월 21일 타치야 이치하 씨의 재판이 치바지방 법원에서 열렸다. 법정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린제이의 가족들은 딸의 복수를 위해 영국에서 날아왔고 그들의 눈은 슬픔과 분노로 이글거렸다. 타치야는 죄수복을 입은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예전과 달라졌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무감각했다. 그는 자신의 잔혹한 행위에 대해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듯 했다. 검사는 타치야의 잔혹한 범행을 낱낱이 밝혔다. 린제이의 시신이 발견된 충격적인 상황,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려 했던 그의 치밀한 계획, 그리고 린제이의 목에서 발견된 부러진 연골과 그녀의 몸에 남은 끔찍한 멍 자국까지
모든 증거들은 타치아의 죄를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검사는 타치아의 범행이 단순한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잔인한 살인이라고 주장하며 사형을 구형했다. 린제이의 아버지는 증언대 위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타치아는 제 딸의 인생을 잔인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는 제 딸의 꿈을, 희망을, 미래를 빼앗아갔습니다. 이런 악마에게는 사형이 마땅합니다. 그의 절규는 법정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러나 타치아의 변호사는 다른 주장을 펼쳤다. 그는 타치아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으며 살해는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변호했다. 그는 타치아가 범행 후 시신을 유기하려 했지만 이내 죄책감에 시달려 스스로 도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타치아에게 전과가 없으며 아직 젊은 나이이므로 교육을 통해 교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은 후 최종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타치아 이치하 씨는 민제이 호커 양을 잔인하게 강간하고 살해했으며 시신을 훼손하여 유기하려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의 범행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잔혹한 행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사형은 적절하지 않다. 판사는 타치아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린제이의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절망했다. 그들의 딸을 죽인 악마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들에게 종신형은 정의로운 판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딸의 죽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잔혹한 형벌이었다. 타치아는 법정의 혼란 속에서도 무표정했다. 그는 자신의 판결에 대해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축하하듯 희미하게 웃었다. 그에게 종신형은 승리였다. 그는 이제 감옥에서 자신의 책을 쓰고 자신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되었다. 린제이의 살인사건은 일본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 사건은 외국인에 대한 일본의 불안정한 시각과 범죄에 대한 허술한 대응을 드러냈다. 타치아 이치하 씨는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이야기는 영화와 책으로 만들어지며 영원히 세상에 남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잔혹한 행위를 예술로 승화시키려 했고 그의 의도대로 그는 끔찍한 악명으로 기억될 것이다. 린제이의 죽음은 끝나지 않는 악몽처럼 세상에 남아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교훈을 남겼다.